태국의 경제는 거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조업 수출은 감소하게 되었고 젊은 사람들마저 농업으로 전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의 생산율도 한국 기업들이 사라진 후 이젠 동남아시아 중 꼴등을 향해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대학교에서 농업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빅토리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가장 인상 깊은 수업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글로벌 농업 혁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평소처럼 앞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죠. 교수님은 최신 농업 트렌드인 스마트팜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현대 농업의 혁신을 이끄는 스마트팜은 단순한 자동화 시스템이 아닙니다. IoT 센서들이 24시간 작물의 생육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AI가 최적의 생육 조건을 분석해 자동으로 환경을 제어하죠. 빅데이터를 통해 일조량, 온도, 습도, CO2 농도까지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실제 스마트팜 운영 데이터를 보여주셨어요. 보시는 것처럼 작물의 생육 상태가 실시간으로 디지털화되어 관리됩니다. 병충해 발생도 AI가 조기에 감지하고 드론을 통해 비료와 농약을 정밀하게 살포할 수 있죠. 심지어 수확량 예측까지 가능해요. 이제 농부들은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자신의 농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사례는 놀라웠어요. 교수님은 네덜란드의 스마트팜 동영상을 보여주셨는데 마치 미래의 농장 같았죠. 네덜란드는 국토 면적이 한국의 절반도 안 되지만 스마트팜 기술을 통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의 한 농부는 1헥타르의 토마토 온실에서 연간 500톤의 수확량을 올리고 있어요. 전통적인 농업 방식의 10배가 넘는 수준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물 사용량은 기존 농법의 10%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교실 안의 학생들은 모두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저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열심히 필기했죠. 교수님은 이어서 아시아의 스마트팜 현황으로 화제를 돌리셨는데 특히 태국의 사례가 매우 흥미로웠어요. 태국은 전통적인 농업 강국이었지만 최근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강의실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시아 유학생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저는 이제부터 일어날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교수님은 갑자기 한숨을 내쉬시며 태국의 농업 현황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태국은 전통적으로 농업 강국이었습니다. GDP의 약 8.6%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죠. 2023년 기준으로 농업 종사자 수만 해도 전체 인구의 31%인 약 2,100만 명에 달했어요. 특히 쌀 수출은 연간 610만 톤으로 세계 2위, 카사바는 연간 2,800만 톤 생산으로 1위를 차지할 만큼 엄청난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태국의 주요 농산물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태국의 농산물은 품질 면에서도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자스민 쌀은 세계 최고급 품종으로 평가받아 킬로그램당 평균 거래가가 일반 쌀의 2.5배에 달했죠. 열대과일 수출에서도 독보적이었는데 두리안과 망고스틴 수출량은 전 세계 시장의 45%를 차지했어요. 게다가 천연고무 생산량은 세계 1위로 연간 450만 톤을 생산했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더 구체적인 태국의 농업 통계 자료들을 띄우셨어요. 2023년까지 태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연간 4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수출의 17%를 차지하는 규모였죠.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였습니다. CJ제일제당, 롯데푸드, 농심 등 대기업들이 태국 현지 농가와 계약 재배를 하면서 스마트팜 기술을 전수했어요. 그 결과 쌀 수확량이 헥타르당 2.8톤에서 4.5톤으로 증가했고 과체류 생산성은 평균 65%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방콕 근교의 스마트팜 단지는
아세안 최대 규모로 연간 채소 생산량이 12만 톤에 달했죠. 그러다 교수님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셨어요. 화면을 넘기시는 손길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죠. 하지만 2024년부터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최근 태국의 2030 세대들이 대거 농업으로 전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긍정적인 현상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현상의 배경에는 매우 불행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스크린에 CNN, BBC, 로이터 통신의 최근 뉴스들을 차례로 보여주셨어요. 헤드라인들이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죠. 2024년 1분기까지 한국에서 적발된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 중 85%가 마약 거래와 조직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인천국제공항에서만 매달 100kg 이상의 야바와 필로폰이 적발되고 있죠. 서울 시내 유흥가에서는 태국인 마약 조직과 관련된 폭력 사건이 급증했고 이들의 범죄 수법도 점점 더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 법무부와 경찰청의 통계 자료들을 보여주셨어요. 한국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태국인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고 비자 발급 요건도 크게 조정했죠. 관광비자 심사 기준이 강화되었고 취업비자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전에는 하루 평균 200건이던 비자 발급이 현재는 10건 미만으로 줄었어요. 그러자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요. 이에 대한 반발로 태국 내 반항 감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방콕과 파타야에서는 한국인 관광객 폭행 사건이 한 달간 138건이나 발생했어요. 한국 기업 시설에 대한 방화만 해도 42건, 한국계 마트 약탈 사건도 27건이나 있었죠. 심지어 한국 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시위는 폭동으로 번져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특히 아시아 학생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철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방콕 근교의 전자제품 생산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이어서 현대자동차의 완성차 공장과 LG전자의 가전제품 생산 라인도 철수를 결정했어요. 이는 도미노처럼 번져나갔죠. 교수님은 태블릿으로 상세 통계 자료들을 넘기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한국 대기업들의 현지 협력사만 해도 438개에 달했는데 이들도 연쇄적으로 태국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베트남으로, 전자부품 제조사들은 인도네시아로 생산 기지를 옮겼죠. 태국 내 한국 기업 수는 1년 만에 847개에서 89개로 급감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직접 투자액의 감소였습니다. 연간 38억 달러에 달하던 한국의 태국 직접 투자액이 2억 달러 미만으로 줄어든 거죠. 이는 20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마지막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인한 실직자 수가 약 48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 직접 고용 인원이 15만 명, 협력업체와 연관 산업 종사자가 33만 명이었죠. 특히 20, 30대 실직자가 전체의 65%를 차지했어요. 이들 중 상당수가 불가피하게 농업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문제는 이들이 현대 농업 기술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농업에 뛰어들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이 부모님 세대의 낡은 농지를 물려받아 재배를 시작했지만 기본적인 재배 지식조차 부족했죠. 예를 들어 방콕 근교의 한 지역에서는 150명의 청년 농부들이 집단 재배를 시작했는데 첫 수확에서 80%가 실패했어요. 관계시설 관리부터 병충해 대처까지 모든 면에서 전문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스마트팜은커녕 기본적인 농기계 조작법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운영하던 농업기술 교육센터 12곳도 모두 문을 닫았고
정부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도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태국 청년층의 농업 전향이 증가한 실제 이유이자 앞으로 태국 농업이 직면할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강의실 안에는 충격과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교실 안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갑자기 뒷자리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국 유학생 테리였죠. 평소에도 수업 시간에 자주 토론에 참여하던 학생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잠깐만요. 그건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테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난 건 순전히 그들의 이기적인 판단 때문이에요. 태국은 충분히 강한 나라라고요. 테리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이 뒤처졌다고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농업을 그렇게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한국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이용만 하다가 떠났을 뿐이에요. 그들이 떠난 것은 오히려 잘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교실 안은 순간 얼어붙은 듯 했어요. 그때 조용히 앞줄에서 한 학생이 일어났죠. 한국 유학생 세이였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들고 천천히 교단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제가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세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하고 자료를 띄웠죠. 지난 2년간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건수는 정확히 342건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857% 증가한 수치예요. 한국 기업 관련 시설 파괴는 58건, 방화 32건, 한국인 직원 폭행 사건도 89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세이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더 심각한 것은 한국 내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적발된 태국인 불법 체류자의 85%가 마약 범죄와 연관되어 있었어요. 압수된 마약의 시가총액만 해도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범죄 통계가 아닌 양국 관계의 심각한 균열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테리가 다시 반박하려 했지만 세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철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었거든요. 기업의 철수가 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태국 내 반한 정서와 불법 행위가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교실 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교수님이 개입하셨어요. 두 학생 모두 좋은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태국 농업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최신 자료들을 하나씩 띄우셨어요. 먼저 위성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죠. 이것은 2년 전 방콕 외곽의 스마트팜 단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온실과 첨단 시설들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은 현재 같은 지역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는 대부분의 시설이 방치되거나 철거된 모습이었어요. 선명했던 온실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황폐해진 땅만 남아 있었죠. 태국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과 투자가 모두 철수했고 이는 태국 농업 현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지역의 생산량은 2년 전 대비 85% 감소했습니다. 교수님은 농업 생산성 지표들로 화면을 전환하셨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인력 구조의 변화입니다. 기존의 고령 농업 인구는 평균 연령이 68세로 매년 15%가 은퇴하고 있어요. 반면 새로 유입된 청년층은 현대화된 농업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청년 농부들의 수확량은 숙련된 농부들의 30% 수준에 불과하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식량 안보 관련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이대로 가면 2025년까지 태국의 농산물 자급률은 6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태국의 식량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쌀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수출은 물론 자국민의 식량 공급까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강의실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빠져들었어요. 테리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세희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죠. 교수님의 다음 말씀에 모두가 숨죽이고 귀를 기울였답니다. 교수님은 한숨을 내쉬시며 다음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더 충격적인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농업 선진국들은 스마트팜을 통해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네덜란드의 경우 단 2명의 인력으로 3헥타르 규모의 온실을 운영하면서 연간 채소 9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식물 공장에서 연중 무농약 채소를 재배하며 싱가포르는 수직 농장으로 채소 자급률을 40%까지 끌어올렸죠. 교수님은 화면을 전환하시며 태국의 현실을 보여주셨어요. 태국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대형 스크린에 상세한 생산량 비교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보시다시피 태국의 헥타르당 쌀 생산량은 현재 2.1톤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후 조건을 가진 베트남이 4.3톤을 생산하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죠.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 수치가 2년 전 태국의 생산량인 3.8톤과 비교해도 크게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완전히 철수하면서 관계시설 제어, 병충해 관리, 수확량 예측 등이 모두 수작업으로 전환된 결과입니다. 교수님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셨어요. 수출 통계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태국의 농산물 수출량은 지난 1년간 43% 감소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력 상품인 쌀 수출은 610만 톤에서 280만 톤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1980년대 수준으로의 후퇴를 의미하죠. 카사바 수출도 2,800만 톤에서 1,200만 톤으로 줄었어요. 과거 태국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에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월별 추이 그래프를 보여주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그래프의 하강 곡선은 마치 절벽처럼 가파른 모습이었죠. 이러한 급격한 감소는 태국 농업 역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도 농산물 수출 감소폭은 12%에 그쳤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는 오히려 3% 증가했었죠. 현재의 43% 감소는 그야말로 태국 농업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제조업 관련 자료로 넘어가셨어요. 농업 위기가 초래한 연쇄적인 붕괴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도표를 보여주셨어요. 식품 가공업체들의 생산량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였죠. 태국의 식품 가공업 생산은 지난 1년간 35% 하락했습니다. 특히 냉동 과일 가공은 52%, 즉석식품 생산은 48% 급감했어요. CP푸드와 타이 유니온 그룹 같은 대형 식품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은 40% 수준으로 떨어졌죠. 이로 인해 방콕과 아유타야 지역의 식품 가공 산업단지에서만 27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도표는 더 암울한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수출 경쟁력 상실입니다. 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이었던 즉석 카레와 열대과일 통조림은 이제 베트남 제품의 절반 가격에도 팔리지 않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가공식품 기업들은 첨단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생산성을 3배 높였지만 태국은 여전히 구식 설비로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테리가 손을 들어 반박하려 했지만 교수님은 세계은행의 최신 보고서 화면을 재빨리 띄우셨어요. 2024 아시아 농업혁신지수 보고서의 충격적인 내용을 보시죠. 태국의 농업 생산성은 아세안 10개국 중 9위로 추락했습니다. 경쟁국들과 비교하면 더욱 처참한 수준이에요. 헥타르당 수익성을 보면 베트남의 63%, 말레이시아의 41%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얀마만이 태국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내전 중인 국가보다 약간 나은 수준이라는 의미죠. 교수님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스마트팜 도입률입니다. 태국은 1% 미만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이 전무하다는 의미예요. 반면 베트남은 1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23%로 급성장 중이며 싱가포르는 45%로 아시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앞으로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수님은 더욱 구체적인 비교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베트남 호치민 인근의 농업단지는 같은 기간 생산량을 3배로 늘렸어요. 이어서 고용 통계도 보여주셨답니다. 농업 인력의 질적 저하도 심각합니다. 현재 태국 농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68세로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아요. 청년 농부들의 이탈도 심각해서 지난 6개월간 새로 시작한 청년 농부 10명 중 7명이 3개월 안에 포기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GDP 순위 변화를 보여주셨어요. 결과적으로 태국은 처음으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 1인당 GDP 최하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4위였던 순위가 이렇게 추락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특히 농업과 제조업의 동반 하락은 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테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죠.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모든 학생들의 표정이 심각해졌답니다. 이제 가장 최근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마지막 자료들을 보여주셨어요. 현재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콕 시내에서는 매주 수천 명의 시민들이 한국 기업 복귀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죠. 지난 주말에만 1.5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특히 실직한 청년들과 젊은 농부들은 SNS에서 해시태그 브링백 코리아, 해시태그 타일랜드 니즈 스마트팜 같은 해시태그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태국 농민연합은 한국 대사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문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은 최근 경제 뉴스들을 차례로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이미 한국 기업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박린성에 15억 달러 규모의 스마트팜 연구단지를 설립했어요. 이곳에서는 5G 기반의 차세대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LG전자는 인도네시아와 50억 달러 규모의 농업기술 협력을 체결했고 자바섬의 동남아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건설 중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도 베트남의 자율주행 농기계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천천히 넘기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한 국가의 농업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태국은 지난 30년간 한국과 함께 스마트팜 기술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연간 1만 명의 농업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2,800개의 특허 기술이 공유되었죠. 하지만 이런 수십 년간의 노력과 신뢰가 불과 몇 달 만에 무너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 농업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 국가의 발전이 얼마나 섬세한 균형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국제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단순한 농업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제관계, 문화적 이해, 그리고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현대사의 한 단면이에요. 어떤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오늘 배운 교훈을 곱씹어 보았어요. 세계화 시대의 한 국가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테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세희도 무거운 표정으로 교실을 나섰어요. 결국 농업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신뢰와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제가 오늘 강의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오늘 강의의 여운이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았답니다. 이렇게 태국의 시대는 점점 거꾸로 가게 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기업들이 사라지고 태국의 자랑이었던 농업마저도 퇴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되니 한국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에서 판매되는 한국 식품과 식당들이 뭔가 이상합니다. 한국에서는 본 적 없는 식품들이 보이고 한국인들은 이 제품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갑자기 태국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키는데요. 도대체 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수잔입니다. 국제문화학을 전공하고 있고 특히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오늘은 교수님의 현대 아시아 문화에 의해 수업을 들으러 왔죠. 수업이 시작되자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식문화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앞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며 오늘의 강의 내용을 정리할 준비를 했죠. 동남아시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 음식 문화의 영향력입니다. 2023년 동남아시아 식품 시장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나요. 베트남의 경우 현지 소비자의 78%가 한 달에 1회 이상 한국 음식을 섭취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들 중 45%는 일주일에 1회 이상 한국 음식을 찾는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65%로 특히 자카르타와 발리 지역의 한식당 수가 2년 사이 3배 증가했어요. 말레이시아는 59%를 기록했는데 할랄 인증을 받은 한국 식품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필리핀은 52%를 기록했고 특히 편의점 판매 한국 식품이 매출 신장을 이끌었죠.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상세한 통계 그래프를 띄우시며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특히 흥미로운 점은 연령대별 선호도와 그 이유입니다. 20대의 경우 85%가 한국 음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들 중 73%가 K-드라마나 K-팝을 통해 한국 음식을 처음 접했다고 응답했어요. 30대는 72%의 선호도를 보였고 이들은 주로 SNS나 유튜브를 통해 한국 음식 레시피를 찾아본다고 합니다. 40대는 58%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건강식으로서의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았죠. 특히 김치와 발효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이처럼 각 연령대별로 한국 음식을 선호하는 이유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K 콘텐츠의 다양성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한국 식품 기업들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현황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한국 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47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CJ 제일제당의 비비고 만두는 동남아 시장에서 전년 대비 45% 성장했고 농심의 라면 제품은 38% 증가했습니다. 특히 라면 시장의 경우 베트남에서는 한국 브랜드가 전체 시장의 2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21년 대비 15% 상승한 수치예요. 태국에서는 23%, 말레이시아에서는 19%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죠. 더불어 한국의 소스 제품들도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고추장은 전년 대비 55%, 김치는 42%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온라인 배달앱에서의 한국 음식 주문 비중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3년 그래푸드와 푸드판다 같은 주요 배달앱에서 한식당 주문량이 전년 대비 45% 증가했어요. 메뉴별로 보면 치킨이 전체 주문의 28%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불고기 22%,
떡볶이 18%가 뒤를 이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프리미엄 한식당의 성장세인데 고급 한식 주문이 전년 대비 63% 증가했어요. 이는 한식이 단순한 패스트푸드를 넘어 프리미엄 다이닝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배달앱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주문 피크 타임이 저녁 7시에서 9시에 집중되어 있고 주말 주문량이 평일 대비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트렌드는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네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추세를 보면 한국 식품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현지화된 한국 식품의 성장세예요. 예를 들어 현지 제조 한국 소스의 판매량은 매년 25%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화면을 전환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시장이 바로 태국입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식품 수입액이 가장 많은 국가죠. 2023년 기준으로 약 12억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2년 대비 37% 증가한 수치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라면이 3.2억 달러로 가장 높고 소스류 2.8억 달러, 과자류 2.1억 달러, 음료 1.9억 달러, 기타 식품이 2억 달러를 차지했어요. 특히 방콕의 경우 전체 레스토랑 중 한식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8.5%에 달해요. 이는 2021년 5.2%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한식당의 업태별 분포인데요. 고급 한식당이 22%, 중저가 한식당이 45%, 길거리 음식점이 33%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방콕의 쇼핑몰에서는 한식당 입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 주요 쇼핑몰의 식당가에서 한식당은 평균 대기 시간이 타 음식점 대비 1.5배 길다고 합니다. 태국 소비자들의 한식 소비 패턴을 보면 20대에서 30대 여성의 경우 매주 평균 2.3회 한식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고 SNS에서 한식 관련 해시태그 사용량도 2023년 한 해 동안 156% 증가했다고 해요. 또한 태국 현지 편의점 체인들의 한국 식품 매출은 전년 대비 42% 증가했는데 특히 야식 시간대 판매가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식당들을 살펴보면 불고기와 삼겹살이 전체 한식 매출의 35%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방콕의 한식 프리미엄 바비큐 레스토랑은 평균 예약 대기 시간이 2주 정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떡볶이가 28%를 차지하는데 주로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죠. 방콕 시내의 길거리 음식점 중 한국식 떡볶이를 파는 곳이 2023년 한 해 동안 250개 이상 늘었다고 해요. 한국 라면의 경우는 더욱 놀랍습니다. 태국 전체 라면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기준 23%에 달해요. 특히 매운맛 라면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45%까지 올라갔죠. 치킨의 경우도 흥미로운데 방콕 시내 한국식 치킨 전문점이 2023년 한 해 동안 180개 증가했고 매출은 전년 대비 67% 신장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전환하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주요 한국 기업들의 태국 진출도 매우 적극적입니다. CJ제일제당의 경우 비비고 브랜드로 태국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2023년 비비고 만두의 태국 내 매출은 전년 대비 85% 증가했고 시장 점유율은 42%를 기록했습니다. 만두 출시 3개월 만에 100만 개 판매를 달성했죠. 농심은 더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태국 내 매출이 전년 대비 92% 증가했고 방콕 근교에 제2공장 건설을 결정했어요. 특히 태국 고유의 매운맛을 접목한 또명 신라면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저는 또명 신라면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태국 음식을 좋아하는 제가
꼭 한번 먹어보고 싶은 제품이었거든요. 오리온과 대상의 성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오리온의 초코파이는 태국 과자 시장에서 점유율 15%를 기록 중이에요. 대상은 청정원 브랜드로 태국 소스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는데 특히 고추장의 경우 현지 대형마트 판매량이 매월 25%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태국에서 열린 서울푸드 인 방콕 전시회는 이러한 성과를 잘 보여주는 행사였습니다. 90개의 한국 식품 기업이 참가했고 3일간 약 2억 5천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기록했어요. 특히 태국 유통업체들과 10억 원의 MOU가 체결되었고 현장 계약액만 8천만 달러를 기록했죠.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문득 이런 성공 이면에 어떤 도전과 과제가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그때였어요. 교수님의 표정이 어두워지셨죠. 하지만 태국에서는 최근 한국 음식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일부 태국 기업들이 한글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었죠.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태국 현지 식당에서 한글로 치킨 떡볶이라고 써놓고 실제로는 태국식으로 변형된 음식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짜 한국 음식점들은 2023년 한 해 동안 방콕에서만 300개 이상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가격인데요. 그때 강의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나띠였습니다. 교수님, 저는 오히려 한국 음식점들의 가격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통 한국 음식점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일반 태국 사람들은 쉽게 먹을 수 없어요. 제가 태국에 있을 때 보통 한국 음식은 태국 음식의 3배 정도 비쌌거든요. 그 말을 듣자 앞줄에 앉아있던 한국 교환학생 예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한국과 태국의 경제적 차이를 생각해봐야 해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5천 달러인데 반해 태국은 1만 1천 달러로 3.2배의 차이가 있어요. 최저임금도 한국이 시간당 9,620원인데 태국은 3,450원 수준이에요. 게다가 대부분의 식자재를 한국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고추장이나 참기름 같은 기본 양념만 해도 운송비가 30%, 관세가 15% 정도 붙어요. 신선식품의 경우는 더 심해서 운송비가 원가의 45%까지 차지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비싼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진 학생의 분석이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요. 일부 태국 업체들은 이런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가짜 한국 음식을 판매하고 있죠. 2023년 방콕 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를 보면 방콕 시내 한글 간판을 사용하는 식당 중 35%가 한국과 무관한 업체였어요. 이들은 한글로 치킨 떡볶이라고 써놓고 실제로는 태국식으로 변형된 음식을 팔면서도 정통 한식의 80% 수준의 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번화가의 경우 10개의 한식당 중 4개는 가짜로 확인됐고 관광객들이 많은 시암이나 아속 지역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심각했죠. 나띠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비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좋아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격이 비싸면 누가 자주 먹을 수 있겠어요? 저는 태국 기업들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교수님은 이 논쟁을 정리하듯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했어요. 법적으로는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 행위로 고소가 가능했지만 태국과의 경제적, 문화적 관계를 고려해 대화로 해결하려 했죠. 대신 한국음식산업협회와 협력하여 정통 한식 인증제를 도입했는데 이는 식재료의 원산지부터 조리법까지 철저히 검증하는 제도였습니다. 2023년 말까지 방콕 시내 150개의 한식당이 이 인증을 받았고 인증 마크를 매장에 부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했어요. CJ 제일제당의 경우
방콕 외곽에 8만 평 규모의 생산 공장을 추가로 건설해 현지 생산을 확대했고 태국 CP그룹과 협력하여 유통비용을 30%가량 절감했습니다. 농심은 현지 쌀국수 제조업체와 협력해 쌀로 만든 라면을 출시하여 재료비를 25% 줄였고 이를 통해 제품 가격을 20% 인하할 수 있었죠. 특히 두 기업 모두 태국 현지 농가와 계약 재배를 시작해서 고추, 마늘, 생강 같은 식재료의 현지 조달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렸어요. 이런 노력 덕분에 2024년 초에는 한국 식품의 평균 가격을 20% 정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메모하면서 문화적 충돌이 경제적 문제와 얽혀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한 나라의 음식이 다른 나라에 진출할 때는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닌 더 복잡한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작용한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죠. 하지만 최근 태국에서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새로운 뉴스 기사들을 띄우셨어요. 지난달부터 방콕을 중심으로 반한 감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죠. 발단은 한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태국인 관광객 입국 거부 사건이었습니다. SNS에서 해시태그 한국여행 거부 해시태그가 확산되면서 이 움직임이 한국 기업과 제품에 대한 반감으로까지 이어졌어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방콕 시내의 한 한식당 유리창이 깨져 있었고 한글로 된 간판에 검은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어요. 사건의 심각성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지난주에만 방콕에서 12건의 한국 식당 기물 파손 사건이 발생했고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2곳이 방화 피해를 입었어요.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인 관광객과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한 위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물을 마시셨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태국 내 주요 유통업체들도 한국 제품 진열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콕의 대형마트 체인 빅시는 한국 식품 진열대를 70% 줄였고 세븐일레븐도 야간에는 한국 식품 판매를 중단했죠. SNS에서는 해시태그 노 코리안 푸드 캠페인이 시작되어 일주일 만에 80만 명이 넘는 태국인들이 동참했습니다. 나띠가 다시 한번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한국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있잖아요. 가격도 비싸고 우리 입맛도 무시하면서 한국식이 최고라고만 하고. 그때 예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한국 기업들은 태국 시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현지화된 제품도 만들고 가격도 낮추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교수님은 두 학생의 말을 들으시고 차분히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반한 감정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일부 극단적인 단체들은 조직적인 불매운동을 시작했어요. 안티코리아 무브 타일랜드라는 단체는 회원 수가 50만 명을 넘었고 한국 제품을 파는 가게 위치를 공유하며 불매운동을 독려했죠. 이들은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태국 기업들의 명단까지 공개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CJ제일제당의 태국 법인은 2024년 3분기에만 전년 대비 매출이 65% 감소했고 농심도 45%의 매출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직원들의 안전 문제였죠. 한국 식품 기업에서 일하는 태국인 직원들이 협박을 받는 일도 발생했어요. 결국 지난주 주요 한국 식품 기업들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고 태국 시장에서의 잠정적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방콕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농심도 현지 생산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죠. 오리온은 태국 내 매장 250개를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대상도 현지 법인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시며 또 다른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식품뿐만 아니라 주류 시장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소주가 타겟이 되고 있죠.
최근 치앙마이 지역에서는 한글로 선물, 건배, 태양, 추가 등을 써놓은 가짜 소주들이 대거 발견되었습니다. 타이스피릿, 타완당 1999 같은 현지 주류 업체들이 한국 소주와 동일한 초록색 360ml 병을 사용해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교수님은 실제 제품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가짜 소주들은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태극 무늬 부채로 장식한 선반에 진열하거나 한국 문화축제 행사장에서 판매하는 등 의도적으로 한국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들고 있죠. 가격은 정품의 절반 수준인 8, 90바트, 한국 돈으로 3,200원에서 3,600원 정도입니다. 현지 술집들도 대부분 이런 가짜 소주만 취급하고 있어요. 슬라이드에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방콕 시내 주류 판매점 중 68%가 이런 가짜 소주를 취급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42%가 이를 진짜 한국 소주로 오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태국 현지법으로는 이런 모방 제품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한국 기업들은 수출용 제품 라벨을 영문으로 교체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의실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겹쳐서 태국은 8천여 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갈등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 양국 간의 문화적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대체 시장을 물색하고 있어요. CJ 제일제당은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 새로운 생산기지를 구축하기로 결정했고, 농심은 필리핀 마닐라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생산 라인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대상 역시 말레이시아를 새로운 거점으로 삼으려 하고 있죠. 교수님은 동남아시아 지도를 가리키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이미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허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태국의 85% 수준이고 정부의 외국 기업 우대 정책도 매력적이에요. 필리핀은 영어 사용 인구가 많아 글로벌 마케팅에 유리하고 인도네시아는 2억 7천만 명이라는 거대한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태국의 손실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기회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베트남은 5년간 법인세 면제를, 필리핀은 산업단지 무상 임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강의실 앞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건 알겠는데 태국 현지 기업들의 제품은 어떤가요? 품질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교수님은 마치 이 질문을 기다리셨다는 듯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태국 소비자보호원에서 최근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한글 패키지를 사용한 현지 제품 중 45%가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가짜 소주의 경우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죠. 교수님은 더 충격적인 통계를 보여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소비자들의 실제 선호도입니다. 방콕 소비자연구소가 실시한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를 보면 참가자의 82%가 한국 기업 제품을 선호했어요. 맛, 품질, 위생면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죠. 특히 한국 기업들이 현지화를 위해 노력한 제품들은 90% 이상의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나띠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철수를 발표한 후 태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세이브 코리안 푸드라는 새로운 해시태그가 등장했고 이미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 기업들의 잔류를 요청하는 청원에 서명했어요. 많은 태국 국민들이
한국의 흔적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때 나띠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주먹을 꽉 쥔 채 떨고 있었어요.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 보였지만 객관적인 통계와 데이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던 거겠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적 교류의 현실입니다. 감정이 아닌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음식을 통해 이것을 배웠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이번 수업이 단순한 식문화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문화 교류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반한 감정 때문에 한국을 불매하는 태국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식품과 식당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태국인들에 대해 분노감이 느껴지면서 한국의 파급력이 이 정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서 마약을 공급하다 적발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관광객들이 사라진 태국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시키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명문대학교 강의실에서 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 교수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건들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보여주고 이내 강의실은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일라. 영국의 한 명문 대학교에서 아시아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저는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시아학 강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영국의 회색빛 하늘과는 달리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죠. 아시아 문화에 대한 제 관심은 어릴 적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실크로드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답니다. 그 이야기들은 제게 신비로운 동방의 세계를 상상하게 해주었고, 그 후로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대학에 입학한 후 저는 아시아학과를 선택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었죠. 오늘은 특히 기대되는 강의였어요. 이번 학기 휴가 때 아시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태국의 황금빛 사원들, 한국의 현대적인 도시와 전통적인 한옥, 일본의 고유한 정원들,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더욱 기대되었던 거예요. 강의실은 서서히 학생들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3355 모여 앉았죠. 그때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모두 조용히 자리에 앉았죠. 교수님은 책상에 서류를 올려놓으시더니 우리를 향해 미소 지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관계, 특히 한국과 태국에 초점을 맞춰볼 거예요.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항상 열정이 가득했어요.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 마치 직접 그 나라들을 여행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죠. 최근 한국에서는 태국 불법 체류자들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죠. 신원이 명확하지 않아 한국 정부에서도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의실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죠. 이 강의가 제 아시아 여행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늘 강의가 매우 흥미진진할 것이라는 점이었죠. 교수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마약 관련 범죄에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연루되면서 한국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저는 펜을 꽉 쥐고 교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죠. 먼저
2023년 11월 2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사건부터 알아볼까요?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공항 보안 검색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날 방콕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에서 태국인 3명이 대량의 메스암페타민, 일명 야바를 밀수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각각 1kg가량의 야바를 몸에 붙이고 입국하려 했죠.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때 이상한 점을 발견한 세관 직원의 기지로 붙잡힐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들 모두 한국에 불법 체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한국 당국은 태국발 항공편에 대한 검색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12월 한 달 동안 추가로 5명의 태국인 마약 운반책이 적발되었죠. 이들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야바를 밀반입하려 했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서울의 번화가 사진이 보였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운영하는 마약 유통 조직이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은 6개월간의 잠복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죠. 이 조직은 태국에서 들여온 야바를 한국 내 유흥업소를 통해 유통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한국인 마약 사용자들에게 직접 마약을 공급한 정황도 포착되었다는 점입니다. 검거된 10명의 태국인 중 8명이 불법 체류자였으며 나머지 2명도 관광비자로 입국해 체류 기간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아시겠죠? 이는 단순한 마약 사건이 아닙니다. 국가 간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에요.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 경찰은 서울 전역의 유흥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월 한 달 동안 추가로 15명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마약 관련 혐의로 체포되었죠.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연예인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펜을 떨어뜨렸어요. 연예인들까지 연루되었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한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 문제와 마약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와 마약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죠. 하지만 이는 단순히 한국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에요.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를 둘러보셨어요. 모든 학생들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역력했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과 태국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태국 정부는 자국민의 인권 문제를 들어 한국의 강경한 대응을 비판하고 있죠. 반면 한국은 자국 내 치안 문제를 들어 더 강력한 단속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이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양국 간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경제 협력도 위축되고 있죠. 심지어 일부에서는 비자 면제 협정의 폐지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단순히 한쪽의 입장만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양국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질문이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어요. 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누가 먼저 말을 꺼낼지 기다리는 듯 했죠. 그때 강의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태국에서 온 라다였습니다. 교수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라다를 바라보셨죠. 물론이죠, 라다. 당신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라다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을 이어갔어요. 교수님, 그건 잘못된 정보 아닐까요? 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한국 정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대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라다는 목소리를 높여 계속 말했어요. 오히려 한국이 불법 체류자를 제대로 잡지 못한 잘못이 아닐까요? 태국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건 너무 편견 아닌가요? 교수님은 차분히 라다를 바라보셨어요. 라다, 당신의 의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본 통계와 사례들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를 단순히 무시할 수는 없죠. 라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교수님, 그건 극소수의 사례일 뿐이에요. 대부분의 태국 사람들은 성실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태국 전체를 매도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나요? 그때 한국에서 온 예진이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의 허락을 받고 예진이가 말을 시작했죠. 라다 씨, 당신의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라다는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어요. 그래도 그건 한국 정부의 무능함 때문 아닌가요? 왜 불법 체류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거죠? 강의실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예진이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예진이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라다 씨, 저는 당신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나요? 예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라다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대꾸했어요. 그게 뭐가 그리 어렵다는 거죠? 한국은 첨단 기술 국가 아닌가요? 예진은 깊은 숨을 내쉬고 설명을 이어갔어요. 첨단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우선 불법 체류자들은 대부분 현금으로만 거래를 해요. 이는 금융 거래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그들은 고정된 주소 없이 자주 이동해요. 오늘 이 지역에 있다가 내일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죠. 이런 유동성 때문에 당국이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라다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예진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잠시만요. 아직 설명이 더 있어요. 불법 체류자들은 대개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폐쇄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해요. 이들은 서로를 보호하고 정보를 공유하죠. 외부인, 특히 당국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예진의 설명에 강의실은 숙연해졌어요. 이런 복잡한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게 놀라웠어요. 예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인권 문제예요. 무차별적인 단속은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부당하게 의심받거나 조사받는 일도 있었죠. 이런 상황은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예진 씨,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불법 체류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면적이네요. 그러나 라다는 여전히 완전히 납득하지 못한 듯 했어요. 그래도 그건 결국 한국 정부의 무능함 때문 아닌가요? 다른 나라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죠? 교수님이 끼어드셨어요. 라다, 당신의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하지만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하지만 라다 씨, 당신의 생각에는 오해가 있어요. 실제로 태국인들이 한국의 불법 체류자로 들어와 각종 마약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무능함이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 네트워크의 복잡성 때문이에요. 라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 다시 다물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한국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적인 범죄 조직들이 개입된 매우 복잡한 사안이에요. 그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하고 첨단 기술을 이용해 당국의 추적을 피하죠.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고 몇 장의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프와 통계 자료들이 화면에 나타났죠. 이 자료들을 보세요. 최근 5년간 한국에서 적발된 외국인 마약 사범 중 태국인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메스암페타민, 일명 야바의 밀반입과 유통에 태국인들의 관여가 두드러집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저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최근에는 연예인과 유명 인사들도 태국의 마약 공급책을 통해 마약을 구입한다는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실명은 거론할 수 없지만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시입니다. 강의실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이런 상황은 단순히 법 집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경제적, 외교적 측면이 모두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 불법 체류자들 중 상당수가 한국의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들을 모두 강제 출국시키면 일부 산업 분야에서 심각한 인력난이 발생할 수 있죠. 라다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혼란스러움이 읽혔죠. 또한 이 문제는 한국과 태국 양국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태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명목으로 한국의 단속을 비판하고 있고 한국은 자국 내 치안 문제를 들어 더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죠. 이는 양국 간의 외교적 마찰로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아시아 여행을 꿈꾸던 제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여러분, 이런 복잡한 문제에는 간단한 해답이 없어요. 우리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양국의 입장을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그때 갑자기 라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그래도 태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을 싫어해요. 우리나라에 와서 관광하면서 무례하게 굴잖아요. 강의실 전체가 라다의 갑작스러운 폭발에 놀란 듯 했어요. 일부 학생들은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고 다른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교수님은 잠시 라다를 바라보셨어요. 라다 씨, 그건 편견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반화된 진술을 조심해야 해요. 모든 한국인 관광객이 무례하다고 말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모든 태국인이 한국인을 싫어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최근 태국에 한국인 관광객이 오지 않아 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태국 정부는 한국인 관광객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다시 켜고 몇 가지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 태국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의 수가 급격히 감소했어요. 이는 태국의 관광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폭이 생각보다 훨씬 컸거든요. 태국 정부는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실제로 태국의 여러 관광지에서는 한국어 안내 서비스를 확대하고 한국인들의 취향에 맞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라다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래도 우리나라에 한국인들이 너무 많이 와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들은 시끄럽고 우리 문화를 존중하지 않아요. 게다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경우도 많고요. 라다, 당신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화의 위험성을 항상 경계해야 해요. 모든 한국인 관광객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오히려 최근에는 다른 국가의 관광객들로 인한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어요.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었죠.
태국 정부가 한국인 관광객 감소에 대응하여 다른 국가의 관광객, 특히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태국의 유명 관광지들이었죠. 예를 들어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동으로 인해 현지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똥을 싸는 무례한 행동,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환경 훼손 등 다양한 문제가 보고되고 있어요. 라다가 끼어들었어요. 그건 한국인들이 저지른 일 아닌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안타깝게도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들의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태국 상인들에게 화를 내며 음식이 맛없으니 환불해달라는 억지스러운 요구를 하기도 하고 아무렇지 않게 거리에 똥을 싸고 가기 때문에 태국 상인들은 아침마다 중국인들이 싸놓은 똥을 치우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태국 상인의 인터뷰를 보겠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발 오늘은 우리 가게 앞에 똥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그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똥을 싸놓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들은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우리 상인들이 뭐라고 해도 무시한 채 볼일을 보곤 하죠. 한국인 관광객들이 너무나 그리워요. 돈을 벌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중국인들을 추방시켜 주시고 다시는 태국에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다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혼란스러움이 읽혔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변하면서 말했죠. 그래도 태국인들은 한국인을 싫어하고 관광객으로 받지 않아요. 지금 잘못된 보도자료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화면에 몇 가지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이 자료를 보면 관광객들의 행동에 대한 불만은 다양한 국적에 걸쳐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예요. 라다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교수님,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의 관광객들을 더 이상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들의 행동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때 예진이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저도 SNS를 통해 이런 일들을 많이 봤어요. 태국 현지인들이 한국인 관광객을 그리워한다는 게시물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예진이의 말에 강의실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교수님은 관심 있게 예진이를 바라보셨죠. 예진 씨, 그런 게시물들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나요?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예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네, 제가 본 게시물들 중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한 태국 호텔 직원이 쓴 글인데 한국 손님들은 항상 예의 바르고 친절했어요. 그들이 다시 태국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어요. 예진이는 계속해서 말했죠.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방콕의 한 식당 주인이 한국 손님들은 항상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고 우리 문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줬어요. 그들의 웃는 얼굴이 그리워요라고 썼더라고요. 라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뭔가 말하려는 듯 보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예진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푸켓의 한 해변 청소부의 글이었어요. 한국 관광객들은 항상 쓰레기를 정리하고 가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도 주워서 버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 친절함에 감동했어요 라고 썼더라고요. 강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라다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관광은 단순히 즐거움을 위한 활동이 아니에요. 그것은 문화와 문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중요한 접점이죠.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묻어났어요. 우리는 타국을 방문할 때 그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동시에
관광객을 맞이하는 입장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다양성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해요. 상호 이해와 존중.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제 교류의 핵심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꿈꾸던 아시아 여행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 같았죠. 단순히 명소를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현지인들과 진정한 교류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여행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 어느 나라를 가든 그곳의 문화를 존중하고 현지인들과 진심 어린 교류를 나눠야겠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세니까. 이날의 강의는 제게 관광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앞으로의 여행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였죠. 이렇게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에서 마약을 유통하면서 나쁜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에 놀랐고, 한국인이 사라진 태국의 중국인 관광객을 채우니 이에 따른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살다 개똥을 치우는 경우는 봤어도 사람 똥을. 그것도 다른 나라 사람들의 똥을 치우는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태국의 한 상인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녀는 굉장히 화가 난 상태로 태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타샤예요. 저는 미국의 명문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죠. 오늘 저희는 아시아 관광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학생들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펴거나 필기구를 준비하고 있었죠. 저도 서둘러 자리에 앉아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계가 정각을 가리키자 교수님이 강의실로 들어오셨어요. 그분의 날카로운 눈빛이 우리 모두를 훑어보는 게 느껴졌죠. 강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께서 강단에 서시더니 잠시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여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태국의 관광 산업 위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강의실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모두가 집중하는 가운데 교수님께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셨습니다. 관광 산업은 한국가의 경제와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죠. 스크린에는 태국의 아름다운 해변과 화려한 사원들의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곧 그 이미지들은 혼잡한 거리와 쓰레기로 뒤덮인 해변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최근 태국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위기는 단순히 관광객 수의 감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태국의 정체성, 환경, 그리고 미래와 직결된 문제죠.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도 이 주제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태국의 관광 산업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고 싶어졌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문제의 근원을 파헤치고 그 영향과 가능한 해결책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해 볼 겁니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교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수님께서 리모컨을 들어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스크린에 나타난 그래프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는 충격적인 통계였죠. 여러분,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앞줄에 앉은 제 친구 에밀리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숫자의 감소가 아니에요. 이 현상이 태국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저도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가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교수님께서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태국의 주요 관광지 지도가 나왔습니다. 태국의 많은 지역, 특히 방콕, 파타야, 푸켓 같은 관광지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은 주요 수입원이었어요. 그들이 사라지면서 현지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죠. 교수님께서는 지도 위의 각 도시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예를 들어 파타야의 경우 전체 관광 수입의 약 25%가 한국인 관광객들로부터 나왔습니다. 푸켓은 20%, 방콕은 15% 정도였죠. 이 수치들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학생들 사이에서 놀란 탄식이 들렸어요. 저도 그 영향의 심각성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쇼핑, 식도락, 스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소비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부재로 인해 현지 상점들의 매출이 급감했고 일자리도 줄어들었어요. 그때 뒷자리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교수님,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이죠.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태국의 여러 상점과 레스토랑 사진이 있었어요. 방콕의 한 유명 태국 마사지 체인점은 전체 20개 지점 중 8개를 폐업해야 했습니다. 푸켓의 한국 음식 전문 거리는 80%의 매장이 문을 닫았고요. 파타야의 한 대형 쇼핑몰은 매출이 60% 감소해 직원의 절반을 해고해야 했죠.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는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사회 문화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태국의 문화 행사와 축제 사진들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태국의 문화와 전통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태국의 축제에 참여하고 전통 공연을 관람하며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이는 태국 문화의 보존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두가 숨죽이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많은 문화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있어요. 전통 공연단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고 문화체험센터들은 문을 닫고 있죠. 이는 단순히 현재의 경제적 손실을 넘어 태국의 문화유산 보존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태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이 났어요. 단순히 관광객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와 문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교수님께서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그곳에는 큰 글씨로 "그렇다면 왜?"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할 때입니다. 왜 한국인 관광객들이 갑자기 태국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이 현상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저도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2023년 초반, 한국과 태국의 관광 교류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양국 간 관광객 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죠.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1월부터 4월까지의 관광객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죠.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한국 법무부의 통계 자료였습니다.
2023년 5월 기준 한국 내 불법 체류자 중 태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훌쩍 넘었습니다. 거의 14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있었죠. 이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수치였어요. 특히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급증했죠. 이들은 한국에서의 불법적인 일들에 가담하고 마약을 비롯해 흉악한 범죄들에 연관된 사람들이 많았죠. 이에 한국 정부는 6월부터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광 목적 입국자에 대해 더 상세한 체류 계획과 재정 증명을 요구했고, 과거 출입국 기록을 더 엄격히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태국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태국에서는 이를 차별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특히 SNS를 중심으로 반한 감정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죠. 스크린에 태국 SNS의 스크린샷들이 나타났어요. 해시태그 밴 코리아, 해시태그 노 투 코리아 같은 해시태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7월 중순, 태국의 유명 인플루언서 타이 트래블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국 입국 거부 경험을 공유했어요. 이 게시물이 바이럴하게 퍼지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죠. 교수님께서는 그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을 보여주셨어요. 그는 10년간 매년 한국을 방문했지만 이번에는 4시간 동안 신문을 받고 입국이 거부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48시간 만에 100만 좋아요를 받았고 수많은 태국인들이 자신들의 유사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교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태국 정부는 8월 초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동시에 자국민들에게 한국 여행을 재고해 볼 것을 권고했죠. 이는 사실상의 한국 여행 보이콧이었어요. 새로운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8월부터 태국인의 한국 방문객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태국 여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태국에 가면 보복성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죠. 9월의 통계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한국인의 태국 방문객 수도 크게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10월 태국의 주요 관광지인 푸켓과 파타야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해요. 이로 인해 태국의 관광 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태국 관광청의 발표 자료가 화면에 나왔어요. 2023년 4분기 태국의 관광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의 의존도가 높았던 지역들의 타격이 컸죠. 교수님께서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관광 산업의 문제를 넘어 양국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한태 정상회담도 무기한 연기되었죠. 학생들 사이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교수님께서 깊은 숨을 내쉬셨어요. 쉬운 해답은 없습니다. 불법 체류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만 동시에 선의의 관광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해요. 양국 정부의 세심한 정책 조정과 상호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태국 정부는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세웠죠. 바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였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태국 관광청의 웰컴 백 차이나 캠페인 포스터였습니다. 태국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프로모션을 시작했어요. 비자 면제, 특별 할인 패키지, 심지어 일부 관광지에서는 중국어 전용 서비스까지 제공했죠.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기에는 이 전략이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2024년 중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0% 증가했어요. 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듯 했죠.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된 건가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타깝게도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로 유입된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태국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죠. 스크린에 여러 장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쓰레기로 뒤덮인 해변, 낙서로 훼손된 고대 사원,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관광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환경 파괴였어요. 피피섬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100여 명이 보호구역인 산호초 지대를 무단으로 밟고 다니며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로 인해 수십 년 된 산호초들이 파괴되었죠.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 탄성이 들렸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유타야 역사공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고대 불상에 낙서를 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세계 문화유산인 이 장소가 훼손되면서 국제적인 논란이 일었죠. 방콕의 왕궁 앞에서 한 중국인 관광객이 공개적으로 용변을 보는 모습이 SNS에 퍼졌습니다. 이 영상은 순식간에 유명세를 탔고 태국인들의 분노를 샀죠. 5월에는 파타야 해변에서 중국인 관광객 단체가 해산물을 대량으로 채취해 가는 모습이 목격되었어요. 이는 현지 생태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태국의 수산자원을 불법으로 반출하는 행위였죠. 치앙마이의 한 사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승려들과 말다툼을 벌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관광객들이 종교적 의식을 방해하고 사원 내부에서 큰 소리로 떠들었기 때문이죠.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태국 현지인들의 항해 시위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되면서 태국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7월부터는 주요 관광지에서 중국인 관광객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교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우리의 반응을 지켜보셨어요. 강의실 전체가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교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국인 관광객이 필요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민의 불만과 환경 파괴 문제를 무시할 수 없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태국 내에서 반중 감정이 급격히 고조되었어요. SNS를 중심으로 중국인 관광객 보이콧 운동이 퍼져나갔고 일부 상점들은 중국인 출입 금지 표지판을 내걸기 시작했죠.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교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태국 여행에 대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동시에 태국 정부의 자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죠. 이로 인해 양국 관계가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태국은 또다시 관광객 감소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한국인 관광객을 잃은 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인 관광객마저 잃게 된 거죠. 그때 갑자기 뒷자리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났어요. 중국인 유학생 아이화였습니다. 교수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중국인들이 그런 일을 저지른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강의실 전체가 놀란 듯 아이화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아이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영상들은 분명 조작됐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중국인 행세를 한 거겠죠. 특히 한국인들이 의심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아이화의 말에 강의실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 앞쪽에서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났어요. 한국인 유학생 시영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태국으로 여행을 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국인이 그랬다고 말할 수 있죠? 두 학생 사이의 긴장감이 강의실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다른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죠. 아이화가 다시 소리쳤어요. 그 영상들은 중국인이 아니에요. 중국인이라는 증거도 없잖아요. 시영이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모든 영상들과 태국의 언론들이 중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 아닌가요? 교수님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무거운 어투로 이야기하셨어요. 강의실에 중국인 학생들도 있어서 이런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교수님께 집중되었어요. 태국에서 보고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는 일부 관광객들이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행위입니다. 강의실 전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방콕의 유명 관광지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학생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들렸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태국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런 행위의 대부분이 중국인 관광객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물론 이것이 모든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동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이화는 얼굴이 붉어진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중국인 학생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교수님은 화면에 새로운 영상을 띄우셨어요. 방콕의 번화가에서 한 남성이 길가에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지만 그 남성은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을 이어갔어요. 이 영상은 지난달 방콕에서 찍힌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하지만 당사자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아 보이죠.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안타깝게도 이는 단일 사례가 아닙니다.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유사한 문제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새로운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해변에서 한 가족이 아이에게 모래사장의 용변을 보도록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의 관광객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이런 행동은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공중 보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버스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 소개되었어요. 한 승객이 급하다는 이유로 버스 안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례였습니다. 공공교통수단에서의 이런 행위는 다른 승객들에게 극도의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위생 문제도 야기합니다. 교수님이 덧붙이셨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한 투숙객이 용변을 본 사건이었어요. 이런 극단적인 사례들은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기본적인 예의와 공중도덕의 문제입니다. 교수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행동들이 소수의 사례임을 인지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고 학생들은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행동이 현지인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태국 현지 상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걱정돼요. 또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우리는 장사를 해야 하는데 매일 아침 이런 것들을 치우느라 바빠요. 관광객들은 우리의 문화와 생활을 존중해야 해요. 이건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위생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예요. 살다 개똥을 치우는 경우는 봤어도 사람 똥을, 그것도 다른 나라 사람들의 똥을 치우는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부는 얼른 중국인을 막고 한국인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도입해야 됩니다. 대체 중국인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게 태국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거죠? 중국인들 때문에 오히려 수명이 줄어들 지경이에요. 인터뷰가 끝나자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교수님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한국가나 민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문화적 차이, 교육의 문제, 그리고 관광 산업이 직면한 큰 도전입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세계 각국의 뉴스 헤드라인이 나열되어 있었죠. 중국인 관광객의 행동, 세계적 논란으로 번져, 여러 국가, 중국인 관광객 제한 검토 중 등의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이런 문제들이 지속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유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일부 유명 관광지에서는 이미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입장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죠.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 탄성이 들렸어요. 아이화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중국 학생들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관광객들의 행동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가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관광이 단순히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의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동시에 이런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교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여행 전 목적지의 문화와 관습을 배우는 것, 그리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느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저는 관광 산업의 발전과 문화 간 이해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여행을 갈 때마다 이 강의에서 배운 교훈을 떠올리며 책임 있는 여행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 관광객을 막고 중국인을 유입시킨 태국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인 관광객들의 몰상식한 행동들 때문에 태국 상인들이 입는 피해를 생각하니 굉장히 불쾌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인 관광객을 그리워하는 태국인들의 입장을 들어보니 한국인들의 위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